안녕하세요, 피디님. 매일 퇴근길에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는 여성이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봅니다. 혹시 제가 겪은 이 기막힌 가족사 혹은 시집살이, 전쟁이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나 웃픈 공감이라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19에 고졸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셀 수 없는 알바를 전전하며 언젠가 내 집 한 칸은 꼭 마련하겠다는 꿈 하나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다 조금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솔직히 첫 만남에서부터 남편 집안은 우린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나간다는 분위기를 은근히, 아니 노골적으로 풍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창 너머로 노을빛이 번지던 고풍스러운 한정식집. 검은 칠 나무 바닥 위에 놓인 기다란 상은 연회용 비단보로 곱게 쌓여 있었고 붉은 동백꽃 자수가 실루엣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뽀얀 수증기가 올라오는 모둠전이며 은쟁반에 담긴 대하구이가 식탁 위에서 살짝살짝 힘을 내뿜었지만 제 입맛은 오히려 뚝 떨어져 있었어요. 자리를 잡자마자 시어머니는 느긋한 미소를 띤 채 제 맞은편에서 상석처럼 고개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눈빛엔 뭔가 품평하려는 호기심이 번뜩였죠. 반찬이 돌기도 전에 어머니가 제 손목을 살포시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덥석 잡으셨습니다. 손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빛을 맞춰보더니 살짝 코수슴을 섞어 물으셨습니다. 어머, 시계가 깔끔하네. 어디 브랜드 쓰니? 초조함을 숨기려 애쓰며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한층 작아졌습니다. 그냥 백화점 행사 때 할인으로 산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 시어머니는 물수건을 새로 펼치며 태연히 말씀을 잇습니다. 우린 시계는 무게보다 브랜드 가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 요즘은 명품 시계 하나쯤은 다들 기본이잖니. 말끝에 무심히 얹힌 기본이라는 두 음절이 귀 안쪽에서 쾅하고 울렸습니다. 상 위로 퍼지던 따끈한 국물, 냄새도 고소한 참기름 향도 모두 사라져버린 듯 정적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가슴 언저리가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물컵을 다시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갑작스레 제 시계가 너무 크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20살부터 알바비를 모아 처음 산 내 시간의 증표였거든요. 그때는 그 의미조차 꺼내 보일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시계는 서랍 속에서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남이 보기엔 초라했을지 몰라도 제겐 아직도 가장 값진 물건인데 말이죠. 명품이라는 말 한마디가 제가 쌓아온 세월과 노력을 단숨에 할인 코너 진열대로 밀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결혼 준비로 헉헉대던 저는 잠시 짬을 내 남편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당도하니 거실 전체가 은은한 샴페인 조명 아래 반짝거렸습니다. 고급 호텔 VIP 라운지를 방불케 하는 그곳엔 유광 대리석 바닥이 하얗게 빛나고 벽면엔 금사로 수놓은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 시누이는 샤넬 트위드 재킷 차림으로 노란 명품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개봉 중이었습니다. 시누이가 환한 미소로 저에게 손짓했어요. 상자에서 꺼낸 건 햇살처럼 선명한 오렌지빛 가방. 가방을 들고 현관 거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거울 각도를 2번, 3번이나 조정하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은 좀 무거워도 에르메스야. 에르메스는 에르메스잖아. 다른 건 안 맞더라니까. 무겁다는 걸 장점처럼 말하네.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저는 양손에 든 뜨끈한 송편 바구니가 한꺼번에 무거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거울을 저에게 기울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과 송편 바구니, 그리고 오렌지빛 가방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겹쳐졌어요. 넌 이런 거 못 사지. 라는 자막이 눈앞에 뿌옇게 떠오른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거실 온도 조절기를 만지며 에어컨 좀 살살 틀까? 라고 묻는 사이 시아버지의 클래식 스피커에서는 비발디의 사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일부러 준비한 효과음 같았죠. 시어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웃음을 얹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명품이 체질이었어. 살림 미천은 결국 품격이라니까. 품격이라. 저는 속으로 비웃을 틈도 없이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맞아요. 어머님 하고 수긍했습니다. 송편김이 뿜어내는 달콤한 참기름 향과 에르메스 가죽 냄새가 한데 섞여 코끝에 맴돌았어요. 송편 열기를 식히려 살짝 바스락대며 바구니를 내려놓았고 신우이는 가방을 한 손으로 휙 들어 올려 무게감을 과시하듯 진짜 묵직하지 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금장 잠금쇠의 찰칵 소리가 뼈에 사무칠 만큼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는 제겐 마치 무의식의 문이 잠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자존감도 잠겼구나. 거실 스피커에서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 클래식은 음소거되어 있었죠. 송편은 어디서 샀어? 비주얼 괜찮네. 신우이는 가방을 팔에 걸친 채 송편을 내려다보며 묻더군요. 문득 비주얼이라는 단어가 송편 알맹이가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까지 평가하는 듯해 작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결국 어색한 웃음으로 시장표인데 맛은 좋아요라고 답하며 송편 바구니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복도 끝에서 흐르는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감싸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너, 이 집안에서 앞으로 정말 많은 걸 겪게 될 거야. 결혼식은 시댁이 그토록 자랑하던 체면 덕분에 호텔 웨딩으로 치렀습니다. 예식 비용은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막판에 하객 리스트가 늘었다며 홀 업그레이드 비용 몇백만 원이 제 몫으로 슬그머니 넘어왔죠. 그래도 저는 이제 가족이니까 하며 넘겼습니다. 신혼 한 달 차 어느 주말 시댁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딱 2배 뛰었어. 역시 감이 살아있다니까. 숟가락 들던 식구들 모두 와하고 탄성을 질렀고 저는 속으로 이 집안 정말 재력이 대단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주눅이 들었습니다. 3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늦은 오후 시아버지에게서 은밀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1천만 원쯤 당장 돌릴 수 있겠니? 좋은 기회가 있는데. 너랑 내 남편 이름으로 잠깐 넣었다 빼면 이자보다 훨씬 남는단다. 그냥 너희 시엄마는 모르게 우리끼리 깔끔하게 처리하자꾸나. 고작 1천만 원. 수익 2배씩이나 냈다는 분이? 의아했지만 시아버님 부탁인데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저는 결국 결혼 전부터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털어 계좌로 송금했고 2달만 맡겨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증권 기사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사 1분기 어닝쇼크 주가 한 달 새 48% 폭락.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모바일 증권 앱을 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잔고 현황 마이너스 52%.
평가 손실금 마이너스 987만 원.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익 2배 자랑은 이미 고장난 뻥튀기였고, 제 1천만 원은 손실 구멍을 막기 위한 돌려막기에 불과했던 거죠. 제가 왜 이런 걸 숨겼냐고 따지자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급하셨대. 금방 회복될 줄 알았지. 여보,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날 밤 저는 서랍 속에서 제 시계를 꺼내보며 다짐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내 피 같은 돈을 이렇게 쓰이는 건 이제 절대 못 본다. 돈을 송금한 지 석 달째 시아버지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 주가는 더 곤두박질 쳤고 평가 손실은 거의 마이너스 70%에 육박했죠.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 곧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오길 기대했지만 전화벨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시댁 식구 전원이 모인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던 그때 시아버지는 술잔을 번쩍 들고 호탕하게 외쳤어요. 역시 사나이는 배포야. 내가 하는 투자는 다 잘 된다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내 돈 1천만 원이 배포라는 미명 아래 증발 중인데 이렇게 떠들 수 있나 싶어서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폭발했습니다. 여보, 아버님께 우리 돈 언제 돌려주실 건지 꼭 여쭤봐 줘. 남편은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또 그 얘기야? 가족끼린 그 정도 융통할 수도 있지.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큰 돈도 아니고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왜 그래? 분노보다 허탈함이 컸습니다. 가족끼린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무실에서 야근을 마치고 막 전철에 몸을 실었을 때였습니다. 저녁 8시 40분쯤 전화기 화면에 어머님 세 글자가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단호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기억하지? 우리 집 대청소 날이잖니. 네, 어머님. 오전 일찍 가면 되죠. 그래, 근데 말이다. 시어머니는 속삭이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청소업체 사람들 들어올 때 시원한 탄산수가 꼭 있어야 해. 평소 마시는 그런 생수 말고 수입 스파클링 있잖아. 뚜껑 따면 탁 하고 기포가 올라오는 거. 손님 맞을 때 품격 좀 챙기자고. 전철 창문 밖으로 불규칙하게 스쳐가는 네온 사인들이 눈에 얼비쳤습니다. 품격이라는 단어에 묘하게 날카로운 쇳소리가 섞여 들린 듯 했죠. 시어머니는 이어서 브랜드 이름까지 콕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니, 샹펠리에르. 아무튼 그 프랑스산 병 하나에 15,000원쯤 하는 거 있잖아. 기왕이면 1.5리터짜리로 12병 정도 사다 놓자. 청소가 끝나면 파트너분들께 한 병씩 드리면 센스 만점이거든. 제 머릿속엔 순간 1천만 원과 15,000원이 공존하는 이상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손실 메우느라 내 통장에서 날아간 돈이 얼마인데 라는 생각이 스파클링 탄산처럼 톡톡 터졌죠. 아, 네, 제가 토요일 새벽에 들러 놓겠습니다. 고마워. 역시 내가 있어 든든하다니까. 우리 집안 여자들 중에 내가 제일 센스 있어. 센스라는 칭찬이 달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핸드폰 화면이 꺼졌고 제 얼굴엔 뜨거운 열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전철 내부의 에어컨 바람조차 그 열기를 식히지 못했어요. 손목엔 여전히 비싸지 않은 제 시계가 덩그러니 빛나고 있는데 그 빛마저도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약속한 날, 해가 뜨기도 전인 6시 30분.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들어서자 아직 정리되지 않은 팔레트 사이로 작업복 차림 직원들이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입 음료 코너로 향했죠. 샹펠리에르, 이름도 길어 외우기 힘든 그 물 한 병이 15,800원. 1.5리터짜리 12병이면 19만 원에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손잡이도 없는 유리병 16kg 정도를 카트에 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200만 원만 더 보태면 회사 주식 물타기라도 할 수 있었을까. 카트를 미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 힘의 대부분은 억울함에서 나왔죠. 진열대를 지나며 보란듯이 놓여있는 두 번째로 비싼 국산 스파클링은 6,500원이었지만 저는 그쪽으로 손조차 뻗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병 라벨만 봐도 국산인지 수입인지 분간하실 테니까요. 이삿짐 센터 트럭처럼 물건 가득한 카트를 계산대로 끌고 가는 동안 저는 속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흉내냈습니다. 우리 집은 손님 맞을 때 브랜드를 써야 해. 품격은 디테일에서 나온다. 그 디테일 메우려고 내일 1,000만 원이 빠져나간 건 모르시겠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19만 원짜리 결제 문자와 함께 제 통장 잔고는 다시 훅 깎여 나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얇은 한숨이 길게 새어 나왔죠. 이 돈을 식비로만 써도 몇 끼야. 집 앞에 도착한 시각은 아침 8시 10분. 아직 청소업체 직원들 대신 택배기사만 분주히 오가는 시간이라. 저는 12병짜리 박스를 끙끙대며 부엌까지 직접 옮겼습니다. 잠시 후 머리를 말끔히 말리며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벌써 가져왔어. 역시 내가 믿을 사람은 우리 새아기야. 병 라벨을 빤히 보며 맞네 맞아. 바로 이 브랜드야. 후후드, 집안 격 좀 살아나겠구나. 기쁨에 찬 그 얼굴이 제겐 이상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병 유리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그 미소 뒤에 누군가의 눈물과 허리가 휘는 노동이 숨어 있다는 건 전혀 모르실 테니까요. PD님, 이번에는 제가 남편네 집안이 뭔가 수상하다는 확신을 얻게 된 날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가을 시아버지께서 주말마다 강조하시던 평생 회원권이 있다는 골프클럽에 온 가족을 초대하셨습니다. 라운드 돌고 라운지에서 에스프레소도 마셔보라며 제게도 꼭 따라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친척들까지 태운 미니버스가 클럽 정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진짜 귀한 경험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초소에서 회원 카드를 단말기에 찍은 순간 삑 하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뚫어져라 보더니 회원권이 정지 상태인데 회비가 석 달째 미납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차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다며 로비로 달려가셨고 우리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덩달아 서성거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확인한 결과는 더 선명했습니다. 미납액 945만 원. 시아버지는 곧바로 블랙카드를 내밀었지만 3번 연속 한도 초과가 뜨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를 부르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급해서 그러는데 시스템 오류라고 하니 300만 원만 먼저 결제해 줄래? 곧 돌려줄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지난번 1,000만 원이 떠올랐지만
로비 뒤편에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탓에 결국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승인 문자가 도착하는 동시에 제 속에서도 무언가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라운드를 시작하고도 시아버지는 퍼팅이 조금만 빗나가면 채를 질질 끌며 투덜거리셨습니다. 그린 위에서 볼을 치는 텅 소리가 어쩐지 속 빈 깡통을 두드리는 듯하게 들리더군요. 라운드가 끝난 뒤 시아버지는 회비는 곧 정산될 거라며 경기 침체 탓이라고 변명하셨지만 저는 그 순간 머릿속 계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 뽑았다던 차가 사실 장기 렌트였고 2배 수익이라던 주식은 반토막이었고 심지어 평생 회원권도 연체라니. 이 집안의 번드르르한 겉모습이 실은 얼마나 빈약한지 점점 보이기 시작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 지갑 속 영수증을 정리하는데 컨트리클럽 결제 전표 위에 선명한 300만 숫자가 제 눈을 콕콕 찔렀습니다. 돌이켜보니 골프클럽 로비에서 시아버님이 저만 불러 세워 300만 원만 긁어달라 하셨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계속 껄끄러웠습니다. 그 자리엔 시어머니, 시누이, 사촌 형님까지 있었는데도 굳이 며느리인 제 카드에 의지한 게 영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후로 저는 혹시 집안 살림이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설마 가족인데 하는 희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저와 남편은 전세살이 대신 아예 작은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모아둔 돈과 친정 도움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시댁은 자식 일은 우리가 책임진다더니 막상 잔금 날짜가 다가오자 요즘 시장이 불안해서 현금을 못 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3천만 원만 겨우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출을 끌어다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건 시댁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장만했다며 자랑을 하고 다니시고 덧붙여서 마치 본인들이 많이 도와준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냥 소소한 즐거움으로 느끼시라고 냅두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봄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기우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금융사 이름과 함께 근저당권 설정 통지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의가 있을 시 14일 이내 서면 제출이라는 문구가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저희 집 주소, 근저당 금액, 채무자라는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이 있었고 신청인 서명란에 남편 필체로 보이는 사인이 찍혀 있더군요. 저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출은 이미 한도까지 받아둔 상태였는데 대체 이건 무슨 근저당인가요? 남편에게 불이 나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처음엔 아버지가 잠깐 급전을 쓰신 거래. 곧 막을 거니까 걱정 말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은행에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니 시아버님이 보증인도 아닌 채무자 1순위로 올라 있었고 신혼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 서명은 없는데 어떻게 가능했느냐고 따지자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공동 소유자이신 남편분이 위임장을 제출했고 공증 도장이 찍혀 있어 절차상 문제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다그치자 그제야 실토하더군요. 아버지가 대출을 못 받아서 내 사인 흉내 낸 건 맞아. 하지만 조만간 상환하면 돼. 라고 하더군요. 이건 범죄가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 이자가 붙고 있었고 통보서 끝에는
채무 불이행 시 임의경매 신청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아버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왔니?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시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인사도 생략한 채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 근저당 설정 통지서 보셨죠? 왜 제 서명이 없는 서류가 접수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아버님은 손바닥으로 서류를 툭툭 두드리며 웃듯 말했습니다. 그거, 집 담보 잡은 거 말이지. 잠깐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은 금방 정리돼. 제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아셨죠? 그런데 제 서명 대신 남편 서명만 들어갔어요. 아버님도 채무자로 올라가 있고요. 이건 명백히 위조입니다. 거실로 나오던 시어머님이 손에 찻잔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위조? 누구를 상대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역시 어머님도 다 아셨나 보네요. 서류에 제 사인이 없어요. 은행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제 어깨를 살짝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괜히 흥분해서 좋을 거 없어. 저는 어깨를 떨치고 소파 맞은편에 섰습니다. 흥분이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좋다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코를 짧게 훅 내쉬며 말했습니다. 경매라니, 말이 너무 커. 내 사업이 요즘 좀 어렵다 보니 자금 흐름이 꼬여서 그런 건데 한두 달만 지나면 투자금 회수돼. 그럼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갚아줄게. 아버님, 이전에도 곧이라는 말을 들었고 아직도 1천만 원 못 돌려받았습니다. 시누이가 계단 난간에 기대 서서 휴대폰을 만지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가족끼리 돈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 문제예요. 제 명의를 몰래 쓴 순간 가족이니 뭐니 하는 말은 다 깨졌어요. 시아버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무슨 법률가냐? 가족 일은 집안에서 돌려막으면 그만이야.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참은 게 한두 번인가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찻잔을 들고 있던 시어머님 손이 덜덜 떨리며 스푼이 챙 소리를 냈습니다. 얘야, 그럴 것까지야. 내가 믿음을 좀 주면. 믿음이요. 제 서명을 베껴서 대출 서류를 제출한 게 믿음인가요? 남편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정말 급했대. 이자까지 쳐서 갚으신다잖아. 당신도 공범이에요. 위임장에 그 사인 당신이 쓴 거 맞죠? 남편이 시선을 피하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너무 절박해 보여서 말이야. 절박한 사람이면 제게 먼저 상의했어야죠. 적어도 대출 연장 같은 변명은 안 했을 겁니다. 거실 공기가 잿빛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한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 시아버님의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또 참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상환증명서 못 받으면 더 참지 않을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기한이에요. 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PD님,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저는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샐러드와 스콘이 놓여 있었고
시아버님은 와인을 따며 한껏 흥이 오른 얼굴이었습니다. 서류를 보시더니 뭘 그렇게 심각한 걸 들고 왔어?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가족끼리 서류 타령은 점잖지 못해. 저는 봉투를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거 말이에요. 에이, 또 그 얘기. 시아버님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까지 근저당 조금 잡힌다고 세상이 무너지냐? 덕분에 내 집값도 올랐잖아. 감사해야지. 시어머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부 덕에 우리도 체면 세웠고 집안 재산도 굴러가고 서로 좋잖니? 저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거든요. 남편이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앉아. 아버지 기분만 상해. 그때 시누이가 거울을 보며 머리칼을 정리하다가 돌아섰습니다. 언니, 지난주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삭막해? 우리 집안 분위기 다 망쳐놓고 있어. 솔직히 민망하거든. 내가 민망해. 제 입에서 작게 새어 나왔지만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와인잔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하자. 내 서명이 뭐 그리 대단해. 가족이잖아. 한 핏줄도 아닌데 우릴 이렇게 몰아붙이냐고 하면 섭섭하지만 그래도 우린 내 체면을 세워줬어. 호텔 예식, 골프장 라운드, 명품 선물, 이런 집안 흔치 않지. 이제 와서 그깟 대출 좀 썼다고 생색내면 곤란하지.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지 고객이 아니잖아. 이럴 때 도와주라고 가족이 있는 거고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그러니 이쯤에서 그 서류 문제는 접자. 창피하게 공론화라도 되면 누가 더 손해겠니? 저는 손을 빼며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경매, 시아버님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건 은행에서 겁주려고 찍어보내는 종이일 뿐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너에겐 무섭지. 내가 겁먹으니까 은행이 먹히네. 허허. 그러면 1천만 원이랑 골프장 결제는요? 집 사는 것도 저희 쪽에서 80% 정도 부담한 거 아시죠? 시누이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또 돈 타령. 언니 진짜 실망이야. 우리 집안에서 그 정도 액수는 기저귀 값이야. 기저귀 값으로 집안 흔드는 거야, 지금? 시어머님이 안타까운 듯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돈에 매이면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베푼 품격, 그건 돈으로 못 사. 자, 우리 그 얘긴 여기서 그만하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지만 거실 한가운데 놓인 와인병과 웃고 있는 식구들 사이에서 제 목소리는 너무 작고 낯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붉은 등기 우편 봉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테이블 위 와인 잔들은 모르는 나라 언어로 짤랑거리며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디님, 저는 그 소리 속에서 한참 동안 숨을 돌리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러다 정말 내 집을 잃겠다는 공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겨우 입술을 축이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계산이야 어떻든 근저당은 법적 문제예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전에 빌린 돈도 정산해 주셔야. 시아버님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정산, 우리 집안 회계사라도 된 줄 아나. 내 돈 따지는 순간 정이 깨지는 거야.
돈이 얼마나 돌고 도는지 세상 좀 배워. 시어머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빌린 것도 아니고 잠깐 굴린 거지. 크게 보면 이자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클 텐데. 그걸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굴까? 집값 상승분이요? 대출 때문에 경매 걸리면 오르는 값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제 돈으로 산 거라니까요. 대체 누구 맘대로?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따져 묻자 신우이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경매도 결국 시세야. 싸게 넘어가 봤자 또 누가 사겠지. 혹시라도 넘어가면 우리가 다시 사주면 되잖아. 그 정도 여유는 있거든. 저는 어이가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주시면 되겠네요. 근저당 당장 빼주시고요. 시아버님이 손뼉을 탁 치며 웃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절박하면 집 소유권을 우리 쪽으로 넘겨. 그러면 근저당이건 뭐건 우리가 책임진다. 어때? 깔끔하지? 제 집을 왜 넘겨요? 제가 되묻자 곧바로 돌아온 말. 내가 이 집안 사람이니까 시어머님이 단정 지었습니다. 결국은 다 가족 자산이야. 명의가 누구냐가 중요한가.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여보, 결국 재산도 순환해야 가치가 있어. 묶어두면 세금만 나가. 순간 제 어깨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아버님 명의로 돌려놓고 다시 대출 돌리려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튀어나오자 시아버님이 정색했습니다. 야, 그건 내가 말이 너무 지나치다. 어른한테 사기꾼 취급이냐? 내 친정에서 도와준 건 고맙지만 그쪽이 먼저 우리 집안 급을 맞춰줬어야지. 혼수도 그다지 눈에 띄는 게 없었잖아. 진우이는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엄마, 언니 혼수 리스트 보고 한숨 쉬셨다니까. 그때 호텔 예식으로 채면 세워드린 걸 벌써 잊은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예식 비용은 반반씩 부담했고 심지어 추가 비용은 제가 다 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저희 쪽에서 거의는 마당에 혼수 얘기가 나오나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 틈을 시어머님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탄산수처럼 잔심부름은 며느리가 하는 게 예의야.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 정도는 해. 내가 유난이야, 유난. 갑자기 탄산수 심부름 얘기를 강조하며 논점을 흐리는 시어머니였죠. 저는 속으로 몇 번을 삼키다 겨우 얹힌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그럼 최소한 제 서명 도용은 사과하셔야죠. 시아버님이 한 박자 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명이 뭐 그리 대수냐. 도장 하나 찍으라고 하면 찍을 것도 아니면서 귀찮을까봐 대신 해준 거야. 고맙다곤 못할 망정.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잡고도 고맙다라니. 그 사이 신우이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제 표정을 훑어보며 툭 던졌습니다. 언니, 얼굴 좀 펴. SNS에 올릴 건데 이러면 댓글 달리겠어. 저는 결국 목이 잠긴 채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 주세요. 오늘은 이만. 그래, 툭 하면 집 나가겠다 소리나 하겠지. 시아버님이 뒤통수에 대고 중얼거렸고 시어머님은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큰 집까지 망신 주려 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현관 앞까지 오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생각해봐. 결국 가족이야. PD님, 저는 결국 봉투를 품에 안고 문을 나섰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왜 제게만 손해와 침묵을 요구하는지 그 답을 듣지 못한 채 말이죠. 남편은 중간에서 하나도 중재를 못하고 저는 결혼 후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를 전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이렇게 뺏겨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 금전적 피해를 줄 거라면 애초에 왜 그렇게 있는 척이란 있는 척은 다 했던 걸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싸움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입맛이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고 우울한 기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PD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요? 이만 사연 줄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가관이라는 말이 아깝지가 않네요. 아주 가관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댁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며느리란 정말 어려운 존재이고 잘해주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몰래 부동산과 서류까지 빼돌리다니 정말 파렴치한 일입니다. 사연자님이 처음부터 단호했더라면 좋았겠지만 나중에라도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초반에는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를 때이니 단호하게 대응하기 어려우셨겠지요. 사연자님의 말씀대로 있는 척이란 있는 척은 다 해놓고 결국 손을 벌렸다는 게 저로서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같은 상황이었더라도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요란한 빈수레의 표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진짜 부자들은 거들먹거리거나 경박하게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시 가진 것도 별로 없거나 아니면 잘 해봐야 졸부인 게지요. 게다가 말이라도 잘 통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니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대로 사연자님이 피땀 흘려 모은 돈과 집을 날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변화되는 사항이 생기시면 추후 사연을 다시 보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와 정신관리를 잊지 마십시오. 특히 우울한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해보고요. 유명한 토크쇼 MC인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취자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